안과 여기는 다 지금 입장이 완료되어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 전공 선생님들이 모였는데요.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 열의와 성원을 다해서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앞에 계신 분들 피켓 들고 계시는데 뒤에 분들도 갖고 계신 피켓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나머지 다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분들은 다 뒤쪽으로 차례대로 인사해주시면 되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앞쪽에 비워둔 자리가 있다면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집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젊은 의사 단체 행동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대한의사협회 아나운서 회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의 사회를 맡은 이경민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NS 단체 행동과 헌혈 릴레이에 이어서 지금 단체 행동 3부인 집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행사 진행 전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행사 진행자 및 발언자 외에는 침묵한 채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원활하게 또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사 시작 전에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행사는요. 의료계와 대화 없이 진행된 의료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정책들이 야기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현안에 대한 소개 및 전공의 요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앞에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연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연입니다. 그동안 많은 글로 여러분께 수없이 많은 인사를 드렸던 그 박지연입니다. 임기가 3주 남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책들을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전공의 노조가 만들어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차기 회장 선거와 함께 제 작은 바램들도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대의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거대한 흐름 앞에서 두려움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이길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을 숨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싫은 것은 싫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믿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공의 동료 여러분,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병원을 떠나 이곳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습이 더 선명해질수록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뤄나가는 모든 것이 소중했기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의 회원들에게 적었던 글은 언제나 제 개인적인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면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은 저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사랑하는 전공의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일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전공의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우고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그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이 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치고 좌절이 오고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겠습니다. 저를 믿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믿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와 함께 2020년에 전공의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사회를 버텨내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네, 모두 박지원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있는 분들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로 저희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소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도 자리에 착석을 앉아주시고요. 뒤에 분들이 사실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님의 저희가 이제 비장함이 느껴지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젊은 의사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제일 먼저 의대 정원 증가라는 주제죠. 네, 제 옆에 계신 지금 이경민 대전역 수련 이사님이 준비 중이신데요. 오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준비한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PPT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지금 제가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뒤쪽에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양해 바라고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같이 이제 이원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로 발표할 현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가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는 뭐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안에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서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를 통해서 지역에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학에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추산된 인원이라서 이 문제들과 다시 얽혔을 때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의사가 4,000명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회 전날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의사 정원 증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짧게 이제 정원이 증가했을 때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영상 클립 있습니다. PPT. 네, 지금 저희 확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각 전공의들에게도 문자로 링크가 가는 상황이라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역의사제는 일본에서 이전에 시행된 적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의사로 분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모인 전공의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모여있는 전공의들도 모두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4,0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을 때 저희의 수련은 10년 동안 얼마나 더 변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있는 인원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4,000명의 더 부실한 그런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000명의 추계의 근거 자체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의 불실 수련뿐만 아니라 부실의대 문제도 있었고 그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수가 문제 그다음에 다른 기피과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현안들은 1, 2년 만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이삿짐이 가득히 쌓여있는 집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정리를 해놓고 보면 더 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정리를 해놓고 보면 지역의 분배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의 추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4,00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4,000명을 증원하기 전에 먼저 그 4,000명을 교육시킬 수련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련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 이외에 다른 의료계의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계 안에서 다시 한번 의사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과연 이 많은 전공의들이 여의대로에 모였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현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경민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대 증원 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신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87학번이고요.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분당 차병원과 강릉 아산병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정교수로 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전임 강사였는데 2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쟁은 2000년의 투쟁을 의학분업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투쟁은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말하는 그들은 의료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려고 획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요. 그들이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네 이런 거.
근데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그들이 잡고 우리를 이때까지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공공의료가 뭔지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의료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지금은 보건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에요. 석사 2학기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료보장의 개념, 두 번째는 공공의료의 개념, 세 번째는 의례정원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뭐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데 뭐 뜬금없는 웬 의료보장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이거는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독일에서 이제 한참 산업혁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생활고가 심했어요.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거를 좌파들은 소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차별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의 사회보험은 4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질병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을 도입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뭐 민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는 무렵에 1942년에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발간됩니다. 베버리지라는 말은 아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좌파적인,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간 좌파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튼 베버리지는 국민은 지불 능력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1945년에 유엔이 생기면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그 사상 공부를 하면은 알겠지만은 194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좌파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본권 개념에 입각을 해서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보장해주자.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를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제 이런 거이고 상병수당을 주자. 이런 거인데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개념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짧게 하라는데 이건 뭐 아무튼 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소실되는 건데요. 공급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료보장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의료보장의 원칙은, 공공의료의 원칙은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리헨시브 서비스라고 해서 인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60% 정도 되죠, 보장률이. 근데 보통 좀 잘 사는 나라들은 8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케어는 70%를 하겠다는 게 이제 문케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멈 레벨이라고 해서 최소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앞배를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픈해서 하는 거는 급여이지만 라파라스코피를 한다든지 그거를 로봇 서저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급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정 조달의 공공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똑같은 기준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지금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조달에 공정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슬라이드는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것처럼 내셔널 헬스 서비스와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가 있는데요. 국영의료제도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좌파들은 이것을 무상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세는 중앙정부가 낼 수가 있고 지방정부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정부가 소유하지만 의사는 자유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는 독일이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일본이 독일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따라했기 때문에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가 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공공이 소유할 수 있고 민간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개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계약이 없어요. 그냥 강제 지정이에요. 국가가 그냥 강압적으로 넌 무조건 건강보험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유권을 위해서.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인데 그거는 개념이 다른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데,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어느 보험을 가입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사회보험 제도는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하고 그 외의 국민들은 보험을 하든지 말든지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공의료는 국공립병원이 제공하는 의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이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공적 재정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세 아니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것은 모두 다 공공의료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이냐에 상관없이 이 제공하는 거가 펀딩 소스가 어디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이고요. 공공의료 하나밖에 없어요. 민간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밖에 없다. 공공의료가 곧 건강보험의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하셔야 돼요. 의사들이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도 의대 교수님들이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좌파들에게 질질 끌려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의료가 만약 공공의료가 아니라면요, 저들의 주장처럼 그렇다면은 요양기관 당연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부천 순천향병원에 강요하면 안 돼요. 뭐 당연히 서울 아산병원에도 강요하면 안 되고 아주대학병원에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뭐 환자 경험 평가, 각종 모든 평가를 가지고 돈을 꽉 쥐고 있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립대학병원은. 왜냐?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그죠?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설립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 지정을 해서 하나의 보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종 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혜택을 줄 때는 공공만 준다? 이거는 차별입니다. 차별.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요? 다수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공공의대 설립안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의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공공의대에서 공공의료를 생산할 의사를 교육한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공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현 상태로 확대하거나 공공의료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욱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의료전달체계, 실제로는 환자의료체계입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되고요. 급여수가와 또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잉 병상을 감축해야 돼요. 의사 월급이 올라갈 이유는 병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제한하면서 병원 늘리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은 제가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의료의 프레임을 좌파들이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공공의료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식이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료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편가르기 작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저들은 지금 의협과 병협을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지금 건강보험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뭉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의사 밖으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20년 동안 좌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들 밖으로 싸움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과 공공이듯이 지금 이 공공의료를 정상화하는 주적은 우리들의 주적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치를 분리할 수는 없으니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벽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김준혁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김준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5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김준혁입니다. 수천 명의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앞에서 저는 오늘 한방처벽급여화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모이신 전공의 의대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처벽급여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의사가 많은데 뭘 더 늘리겠다는 건지 한번 정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처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처벽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언론은 반값 한의학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처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된 한약서에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7년 한국한의학진흥원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한약 투약의 근거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처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논리인 환자 부담 비용 절감과 보장성 강화 논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치의를 하다 보면 표적항암제나 면역치료제처럼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자가 비급여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몇백, 몇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정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면 이런 환자들의 절규와 눈물 어린 호소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본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는 건강보험에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료만은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은 효과도 모호하고 입증도 되지 않은 많은 처약들을 보장성 강화라는 목록하에 급여화해 주기보다 바로 이런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 조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질병이 있을 때 이용한다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6%에 그쳤습니다. 평생 항방치료를 받을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왜 막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품위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만을 가지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애꿎은 국민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구합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우리나라 의료가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요양급여 기준이 합리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의학계에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베일에 감춰진 것과 같은 첩약의 조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격 표준화하여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먼저 거쳐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인 논리나 사익이 아닌 다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준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저 뒤쪽에서 많은 분들이 피켓을 흔들면서 공감하는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첩약급여화라고 하면 어떤 하루빨리 고가의 약이 급여화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젊은 의사들이 가장 큰 걱정은 첩약급여화에 한정된 보험료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그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약을 쓰기를 무서워하고 어서 빨리 급여화가 돼서 더 쉽게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뒤에서 피켓 흔들어 주시니까 좀 더 말씀하시는 분에게 힘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감의 의미로 여러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켓 들어주시고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첩약급여화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폐암 한우의 이건주 회장님을 연자로 모셨습니다. 환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폐암 환우회를 섬기고 있는 이건주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바빌의 방이라는 블로그도 쓰고 있는데 제가 건설회사 지사장으로 바빌론이 있는 이락에서 4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빌의 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진행성 위암 3기에 잘해야 2년을 산다는 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폐소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오면서 20년 동안에
몇 번의 입원 생활을 하고 병원 진료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20년 세월에 암을 2번이나 겪으면서 참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을 앞에 서니까 제가 잊지 못할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위암 때문에 개복 수술을 받고 나서 깜빡하면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잊고는 장협착이 자주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번의 입원을 했는데 2008년에는 입원을 하고 석션을 하는데 점심에 먹은 미역국에 들어있던 미역줄기들이 석션 호스에 자주 막혀가지고 위액은 나오지 않고 통증은 심해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한테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주사기로 위액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편히 쉬셔야 할 늦은 밤에 오셔가지고 둘이 마주 앉아서 큰 주사기를 콧줄에 꽂고 위액을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미역줄기가 계속 호스에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15번은 더 넘게 콧줄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고를 해 주시던 전공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16년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으면서 흉수를 2600cc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퇴원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살고 있던 중동의 카타르로 갈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해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몸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제가 살던 일 정리하고 하던 일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공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내가 최대한 흉수를 뽑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주사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자연 배수가 아니고 주사기를 대고 손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50일 만에 다시 3600cc의 흉수를 뽑는 그러한 상태가 안 좋은 4기 환자였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할 이야기는 안 되지만 병원에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니 병원에 굳은 일 마다 않고 수고해 주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로사항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요즘 정부의 이상한 의사면허 남발 계획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물론 공부도 잘 하셨겠지만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온 의사 수업을 거치면서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의술을 연마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하니 그 저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 아니 국민들은 의대 6년, 인턴과 레지던트 5년을 거치시면서
의사로서의 수업과 경험을 쌓아오셨기에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말을 잘 하셔서가 아니라 엄격한 시스템 안에서 선발이 되고 양성이 된 인재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겪어온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각고의 세월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수술도 2번이나 받으시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비야, 선영이, 제 딸 이름입니다. 선영이는 의사에게 희집을 보내지 말거라. 내가 입원해 보니까 의사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병원에서 보이지 않게 굳은 일을 하시면서 의사 수련을 받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선된 인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철저한 실습을 통해서 준비된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의 몸과 생명을 맡기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의사 선생님들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산된 의사들을 누가 신뢰하고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대로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불신과 갈등으로 의료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제가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정말 황망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면역항암제를 임상으로 47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이 안 되어 내성이 왔지만은 지금은 표준항암 32회를 맞았습니다. 그 부작용 없고 값도 비싼 면역항암 치료제를 썼기에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관리를 한다고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폐암 환자들에게도 독한 백분 기반 항암 치료제를 3회 이상 써도 효과가 없어야 좋다는 면역 항암제를 보험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 룰을 안 지켰다고 자비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영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메디컬 푸어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약을 돈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1년에 2,00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급하지도 않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한방 처약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500억 원 이상 쓰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상한 발상으로 죽어가는 국민도 몰라라 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처약에 막대한 재정을 쓰겠다고 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도 단기간에 대량 양산을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갖고 숫자놀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국가 재정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의 교육과 근무 환경 개선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폐암 환자들은 화학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기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힘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있다고
입증한 임상과 치료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기에 믿을 수가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부작용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틀딱 수구꼴통이라는 고통명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오늘 젊으신 전공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의도로 오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환자 단체에서 전공의 파업에 오늘 행사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오는 중에 어떤 환자 단체의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전공의 집회를 반대하는 내용에 동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화를 내고 한참 큰 소리로 논쟁을 했습니다. 저희 환자 단체들은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젊으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이 부조리한 정책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의료계의 정상화와 국민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은 제발 건강보험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철저히 운영되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면회의 남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건강정책과 건강보험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정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 환자와 젊은 전공의들의 절박한 의침과 원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투쟁을 하면서 승리를 쟁취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네. 어떻습니까요? 지금 사실 의사의 목소리만으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다가 실제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는 이게 아무리 힘들고 긴 일이 되더라도 환자를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젊은 의사가 되어야겠고,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 다시 우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의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결의함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생중계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꺼주시고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와 트래픽 문제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SNS와 통화를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음 한뜻으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응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미래의 의사인 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조승현 회장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임세영 교수님의 비극이 채 가시기 전에 이틀 전 유명을 달리하신 부산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조승현입니다.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해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넘어 무력감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합니다.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거리로 몰려나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공의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니, 학생까지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절벽까지 몰아붙여 학생까지 거리로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사히 오늘의 집회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들의 의지에 가득 찬 눈빛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쟁의 결과가 아닌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힘을 모아 연대합시다. 여러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저는 정확히 1년 전 오늘 세계의대생협회연합 정기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더 나은 의학교육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조금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고생하는 코로나19의 영웅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복무 중이신 전공의분들의 명단은 오늘 잘 수합되어 관리 감독되고 계십니까? 이 참담함과 무력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의대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대생협회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오로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 간신히 버텨지는 기형적 의료 전달 체계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포퓰리즘에 젖은 지역이기주의적 무논리뿐이었습니다. 이를 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본 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124명의 학생들 중 무려 70%에 달하는 비율이 현행 의학교육의 예상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교육 당사자인 이러한 피교육자들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의학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숫자 노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외쳤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칩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외신의 연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왜 우리가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일부를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 울분을 삭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제대로 된 의료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저희는 기꺼이 저희의 교육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소위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국이라 하였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소위가 될 수 있고 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대의로서 함께 의료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 이제는 대의가 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부디 큰 의사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 의사가 되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환자 한 명을 보기 어려운 저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큰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의료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력합니다. 연대하고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함께 외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피켓을 흔들어 주시고 다 동감의 표현을 한번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허겁지가 않은 날씨에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더욱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앞서 말씀하시는 의대생 학생분도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와 또 그리고 의대생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서현주 부회장이 환자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현주이기 이전에 일선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공의 2년차입니다. 어제도 여느 때처럼 힘든 하루였습니다. 당직을 서며 날밤을 꼬박 샜고 새벽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콜을 받았습니다. 제때 끼니를 챙겨 먹은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저희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숨가쁘고 치열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었고 쉴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의지에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환자 곁을 저희는 차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인턴부터 시작해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다짐했습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요. 두노함,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학생 시절부터 못지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런 젊은 의사들이 제 목숨처럼 돌보던 환자들을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이제 바보 같은 헛된 꿈이 됐는지, 엉망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또 수련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은 대한민국엔 없었습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급여화해주는 것이 덕목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환자들을 위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법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전공의들에겐 병원이 일터이자 쉼터이고 환자들이 가족이자 스승입니다. 거리로 나가느라 내일은 못 올지도 모르겠다 어렵게 말하던 제게 웃어주던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지독한 병마로 뼈만 남은 몸을 일으켜 잘 다녀오라는 인사에 죄송함이 앞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 곁을 밤새 지킬 겁니다. 불 꺼진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선 외로운 환자들과 기꺼이 밤을 샐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떳떳하겠습니다. 그 힘들고 또 따뜻한 모습이 헛되이지 않게 진실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한켠에 둔 채 이 자리에선 크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여기에 있기까지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젊은 의사들의,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환자 곁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떳떳한 젊은 의사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국의 1만 6천여 명 전공의들이 병원 대신 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얼쓰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환호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가 다 그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한다 한마디에 눈물을 삼킨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물을 꾹 참았고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외치지 못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어기는 순간 저희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환자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다시 승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주시면 다 함께 이 옳은 것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옆쪽에 서 계시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거는 이제 알겠고, 저희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장 외에서마저도 방역 지침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질서를 지켜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의료인의 모습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노함, 팔찌에도 적혀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듯이 또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전공의 선생님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진현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피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공의 김진현입니다. 요구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선 연자의 정치 성향은 우리 젊은 의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 성향을 떠나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젊은 의사가 요청합니다. 4,000명의 의대 정원 확충과 협약급여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주십시오.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몇이 주장하는 2000년에 감축된 정원 회복이 이유라면 이는 과거로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다른 나라와 의료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도 OECD 평균과 비슷해지는 게 이유라면 결국 국민이 의사를 보는데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는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만 인력 축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축에도 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배분할 건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값비싼 항암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처벽에 대한 급여화는 저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렇게까지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게 혹시나 이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근로공백을 메우는 게 아닌 전문 교과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전공의는 여전히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법으로 보호받고 있던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9년 2월 일주일에 12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다 아무도 없던 당직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수련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교과 과정 때문에 매일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무슨 술기를 익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어깨너머 배우는 것 외에 진료와 연구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지도 전문의의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전공의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전공의법은 수많은 편법과 법 위반으로 인해 저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며 폭력과 갑질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증가되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는 의료 정책 계획은 고통받는 전공의 수만 늘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젊은 의사가 요청합니다. 첫 번째,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소통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시행 관련 전공의 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7일 젊은 의사가 세상으로 나섭니다. 저희 젊은 의사가 목표로 하는 것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아픈 곳에서 언제나 묵묵히 버티던 젊은 의사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국민을 생각하는 저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그 뒤에 논의하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의대협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일단 교육이 우선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의 교육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현안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전면 재논의의 길을 열어야 다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를 들었고요. 이제는 일반 전공의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유 발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나서주실 분이십니다. 신촌 세브란스 전공의 대표 김형철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피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죄송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나옴으로써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대기를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한테 일단 좀 죄송하고, 두 번째는 저희 일을 대신 해주고 계실 그 교수님들, 펠로우 선생님들 좀 안쓰럽죠. 그렇지만 저희를 다 이렇게 뭐랄까 지지해 주셨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여기 이제 스태프로서 여러분께 좀 죄송해요. 왜냐면 솔직히 이 정도로 오실 줄 몰랐어요.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 오라고 했을 때 뭐 차를 개장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오세요. 헌혈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쉬시는 분들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집에서 좀 자고 쉬고 그러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산한 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넘어섰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산한 것보다도 많은데, 훨씬 많은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동안 훨씬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놀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지막으로 죄송한 분들은 옆에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하느라고 좀 막아놓은 동안 교통이 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들께도 많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똑같이 그분들께 또 고맙기도 해요. 환자분들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또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교수님들하고 강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스태프로서 여기 와주신 전공의 인턴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시위하면 지나다니면서 엄청 빵빵거려서 욕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질서 잘 지키고 아무도 빵빵거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는 또 여기 잘 통제해 주시고 계신 경찰 관계자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다른 좋은 말씀은 앞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또 들으실 거고, 길게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거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가슴 더 벅차오르고 독립운동 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 독립운동 하는 기분이거든요, 완전. 우리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 의료원의 김솔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단순히 각자의 밥그릇이 뺏기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을 가지고 먼 길을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우리가 단지 젊은 의사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의사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변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턴 생활을 서울과 의정부에서 했었습니다. 의정부의 환자군은 서울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는 내과는 인턴이 돌기에 가장 힘든 과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TV에서 보던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그래도 꺾이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선배들에 비해선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밤을 새보았고 그보다 더 많은 밤을 제가 맡은 환자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며 잠들어 보았습니다. 환자가 살 때 웃고 환자가 죽을 때 울었던 경험은 비단 내과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좋아져서 퇴원을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을 잡아주실 때 그 느낌은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피로를 싹 풀리게 해주는 피로 회복자이자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자긍심입니다. 정말 억만금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과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 중인 인턴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뜻 내과를 하라고 권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내과 의사는 일은 일대로 하지만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해서 나중에 자식들도 싫어한다는 선배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사실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고된 업무로 인하여 위기였던 내과 지원율은 바뀌지 않는 저수가와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 의료로 인하여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미달이 난 것이 올해인데 단순히 자긍심만으로 같이 버텨보자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내과를 같이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정말 수급이 어려운 특정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의료를 강화할 자신이 있습니까? 의대 6년의 인턴, 레지던트, 도합 11년을 병원에서 보낸 선배들도 본인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토로하곤 하는데 지역 의사를 10년간 의료 부족 지역에서 강제 근무를 시켜서 그 지역과 그 분과에 평생 정착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료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며 심지어 오랜 시간 근무한 교수님들께서도 종종 의료사고에 휘말리시곤 하는데 사전 논의 없이 급히 신설된 공공의대와 급히 신설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급히 양성된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진료하는 바로 그때 터무니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부어서 양이 차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기 전에 왜 특정과들이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지 원치를 않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교들을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뽑기 전에 과거 부실 의대들의 실패에서부터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먼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젊은 의사들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 행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에 20세기의 저명한 윤리학자인 존 롤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란 개념은 자명한 전제들로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고려하고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 개념이 정당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의료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백창현 전공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공의 백창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피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창현입니다. 저는 대한전공협의회 집행부로 이번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이때까지 힘들고 지쳐있는 전공의들 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업한다고 오늘 하루 그냥 쉬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제와 내일의 시간을 갈아 넣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둘째로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 없는 정책들이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아직은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책 현안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20대를 내도록 시험으로 채우고 피로, 과로로 가득한 전공의 생활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당직을 섰던 것은 거창하게 꿈이나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우리가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의사로서의 그 설레임, 기대감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400명, 4,000명의 의사를 늘린다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늘어난 400명, 4,000명의 의사도 10년 뒤에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짧은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 이미 저희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서 질서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 아무도 마스크 벗지 않고 아무도 페이스 실드 벗지 않은 상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저희의 모임과 목소리를 헐뜯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까지 당직을 서고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서 고생하시고 내일 돌아가서 병원에서 환자를 더욱더 열심히 봐주신다면 환자와의 신뢰관계까지 저희는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결국 주변에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체 행동을 준비하면서 며칠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짜증도 나 있고 예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질서 잘 지켜서 한 목소리를 내고 쟁취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쉬지 않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정말 비가 올까봐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켓 제창이 있겠습니다. 피켓 제창에는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서재현 선생님이 나와주시겠고요. 네, 그리고 각 모든 수련병원의 대표 선생님들께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나와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켓 제창 진행해 주시죠. 잠깐 피켓 제창 전에 대표 선생님들은 일어나서 전체 전공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격 띄워서 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창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공의 대표분들은 다 같이 후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서 대표분들 후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라고 하면은 마련하라, 말하라 2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피켓 제대로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선창을 하면은 피켓을 크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비인기과 육성정책 강제복무 웬 말이냐? 수련병원 인력 착취 근무환경 보장하라! 무환경쟁 조장 말고 환자 위한 환경 달라! 국민 위한 보건정책 산업논리 웬 말이냐? 무분별한 지역논리 부실의대 제한 말라! 의료환경 고려 없는 유령의대 양산 말라! 휘청이는 공공병원 수련환경 보장하라! 전공의 교육 위해 지도인력 충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는 비록 내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크게 절실하게 외치지 않으셨을까, 진심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결의 부는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전국 또 나오셨지만 한 번 더 박수로 맞아주시죠. 결의문은 제가 읽은 다음에 이따가 하나라고 외칠 때 다 같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한 다음에 말씀 못 하실 테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전공의 대표분들은 하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박수하겠습니다. 결의문 8월 7일 전공의 1차 단체 행동.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어려움도 꾹 참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던 우리 16,000 전공의들은 부동산 정책 망치듯 의료도 망쳐보려는 작정한 정부의 졸속적 의료 정책들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00명 의대 증원을 날치기를 통과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의대에 부정입학시키려는 권력자의 자리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가늠도 못하게 하고, 효과가 검증된 항암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고서 부작용조차 깜깜이 모르는 한방첩약에 우리의 피같은 건강보험을 쏟아부으려는 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의 건강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 이제는 단물이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형태에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다. 100년의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국가 의료 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우리는 최근의 의료 계약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대화하자 하고 뒤로는 병원에 압력을 넣어 우리들의 결의에 찬 행동을 감시하려는 저들의 야비한 행태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처격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 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요구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단체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0년 8월 7일 전국 16,000 전공의 일동. 네, 결의문 낭독을 들었습니다. 전국 일하게 정말 잘 집회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격려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예비의사인 의과대학 학생들, 정말 대단하고 고맙고 한편으로 선배의사로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모든 13만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적다면서 의사수 확대, 의대정원 확대를 불통, 오막, 독선, 독단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단 2달 만에 의사 4,000명을 10년간 늘리겠다. 그리고 매년 400명의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 근거가 무엇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의사 4,000명이 코로나 전국에서 부족했으니까 늘리겠다, 지역 의사에 할당하겠다,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왜 의사들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를 제멋대로 침탈하고 누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의사인 의대생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저항 의지로 끝까지 향거해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봉에 섰지만은 대한의사협회가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 누구 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 13만 의사가 단결을 해서 함께 어려운 싸움이지만, 장기적인 싸움이지만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로써 준비한 식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자 중에 정치색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색은 저희의 입장이 아닙니다. 전공의는 정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 이후에 식수은의 공지를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지연 회장님 받으시죠.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같이 행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들은 대표 선생님들께서 각 26개 분과 깃발과 인턴 선생님들 대표로서 깃발을 들고 함께 걷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대생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선생님들은 같이 참여하지 않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만 함께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였고 좁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공의 의학전문대학원 의대생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모든 단체 행동을 그리고 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허연주 아나운서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 몇 분 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 대면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자를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지 좀 배운 것 같고요. 여러분의 미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하는 동안 공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